자, 이번에는 3회차 게임 산업에서의 저작권 분쟁과 보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 기초에 대해서 다뤘어요. 게임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나의 종합 예술이자 저작물로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살펴봤어요. 특히 게임의 스토리, 그리고 그래픽, 음악 소스 코드 같은 것들, 다양한 요소들이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죠? 그뿐만 아니었죠. 게임 개발 단계별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어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 디자인이나 배경음악이 저작권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내부 개발자나 외주 개발자의 권리 귀속 문제가 실제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이제 3회차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게임 산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저작권 분쟁 사례와 그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수업의 핵심 목표 딱 두 가지라고 이해해 주세요. 첫째, 저작권 분쟁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 그러니까 즉 실제 법원 판례나 분쟁 사건을 보면서 어디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내려졌는지 살펴볼 거예요. 둘째,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전략을 익혀야겠죠. 게임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법적, 실무적 대응 방안을 배우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실무에 나갔을 때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얻길 바랍니다. 먼저 게임 저작권 분쟁 지형 지도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는 법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작권 분쟁이라는 표현이요. 이거는 사실 게임 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충돌을 말해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게임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래픽, 시나리오, 음악, 코드, 다양한 창작 요소가 결합된 복합 저작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불법 복제입니다. 게임 소프트웨어나 컨텐츠를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그러니까 결국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유료 게임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저작권법의 제97조 2항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보호에 관련된 법령이 있어요. 게임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불법 복제 시 형사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해킹 데이터 도용 관련된 문제예요. 게임의 소스 코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불법적으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유저 정보를 빼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관련 법령에 보면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형법 제314조, 업무상 방해죄에 해당하는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보다 법조항이 훨씬 더 복잡해요. 그리고 저작권법 제101조 4, 이게 뭐냐면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한 DRM,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소 생소할 것 같은 개념이 등장해요. DRM.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 결국 디지털 권리 관리의 약자로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게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화, 그다음에 뭐 전자책, 소프트웨어 등등등 이것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 정책을 말하는데요. 이 DRM은 저작권자가 자신이 만든 디지털 자료를 무단 복제, 불법 공유, 무단 수정, 불법 회포 이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게임이나 영화 파일을 복제해서 마음대로 나눠주거나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것을 차단하는 암호화, 인증, 접근 제한 이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요. 결국 이용자는 정상적 구매를 해야 하거나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요. DRM이 적용이 되어 있다면 허락 없이 복사나 공유 수정
불가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말 중에 제가 무슨 표현을 썼냐면요. 이것들을 무력화하는 걸 금지하는 법, 저작권법 101조 4, 기술적 보호 조치의 무력화 금지. 결국은 이 DRM이 되어 있거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한다라는 게 이 DRM이나 또는 뭐 보안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어벽을 뚫고 침입한다는 거. 이런 것들조차 다 불법이라는 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는 사실 재미삼아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하는데 표절이 절대 재미가 될 수는 없어요. 엄연히 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범위에서 캐릭터, 영화, 음악 이런 것들 모든 요소를 저작물로 보호하기 때문에 이 저작권이 침해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창작 요소, 즉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 뭐 UX, UI, 그래픽 스타일, 모방으로 무단 복제하는 경우, 이 특정 게임의 캐릭터나 일러스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나 UI 구조를 동일하게 복제하는 경우, 이건 그냥 표절이에요. 법적 처벌을 물 수 있다는 거예요. 2차 각색물 앞서서도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했죠. 이게 뭐 결국에는 기존의 게임을 바탕으로 내지는 기존의 컨텐츠를 바탕으로 결국 컨텐츠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어떤 대상이라도 2차 각색물을 생성해낼 수 있는데, 자, 이 2차 각색물조차도 결국은 새로운 컨텐츠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예를 들어서 원작 게임의 캐릭터를 활용한 페인 게임이나 2차 창작 웹툰, 이거와 관련된 게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 저작물 저작권성에 대한 그 법령에 의해서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법적인 2차 창작이 가능해지고, 허락 없이 제작, 배포하면 원저작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게임 저작권 분쟁은 크게 불법 복제, 그리고 해킹 및 도용, 그리고 표절, 그리고 2차 저작물, 요 큰 4가지 범주에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제작하거나 서비스를 할 때는 단순히 창작에 그치지 않고 법적 보호와 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드려요. 이런 사건, 사고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될까요? 우선 불법 복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게임 출시와 동시에 불법 유통에 노출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특히 P2P 네트워크나 불법 웹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 또한 역시 복제 방지 기술, DRM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취약하면 결국 크래커들이 이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크래커가 뭔지 아시죠? 크래커, 우리가 뭐 시리얼 키 이런 거는, 아니면은 뭐 어도비 크랙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소프트웨어의 복제 방지 기술을 해제하는 거, 그걸 크랙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크랙으로 만들어진 거를 이제 크래커들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배포하는데, 온라인에서 유포를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P2P, 웹하드, 토렌트 등 되게 많은 불법 복제판이 확산이 되면서 심각한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수익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의 PC방이 정말 인기가 있었을 때, 그때 인기 게임이 발매 직후 불법 복제 CD로 대량 유통된 그런 사건들이 빈번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컨텐츠이냐를 얘기를 해주기도 했지만, 그만큼 기업이 얻는 피해가 엄청 컸죠. 해킹, 데이터 도용 이런 부분들도 사실 되게 심각하죠.
게임 서버 보안의 취약점 혹은 클라이언트의 변조 도구를 이용해서 해킹이 주로 발생을 해요. 자, 이런 부분들, 특히 온라인 게임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안 취약점이 곧 데이터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서버를 뚫는 이런 취약점을 공격해서 이 과정에서 내부 개발자나 운영 인력에 대한 정보들이 함께 유출될 가능성이 되게 큰데, 이게 2011년도에 그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에서 대규모 해킹이 발생을 했죠. 이때 유저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데이터 도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표절. 사실 표절은 이거는 되게 애매한 경우도 많지만 대놓고 표절하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이건 데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직원 교육도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획 단계에서 레퍼런스를 참고하다가 무심코 기존 게임과 지나치게 유사한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발 과정에서 유사성 검토 절차가 없었다면 게임 출시 후 표절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 내가 A라는 게임 회사에 다니다가 이직을 했어요. 원래 동종업계 이직이 사실 금지되어 있는 그 처음에 입사할 때 계약 조건이 있어요. 뭐 향후 몇 년간 동종업계 이직 불가하다 이런 게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끝나고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업체 경쟁사로 이직을 하면서 A라는 업체가 오픈하기 전에 있던 레퍼런스를 내가 참고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쨌든 오픈 전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나? 아니죠.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경쟁사의 인기 게임을 모방하거나 외부 개발자 협업 중에 내부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 대부분이 그런 경우 표절로 넘어가지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와 프리파이어 간의 유사성 논란이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분쟁 사례,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표절은 너무 가까이에서 잦은 빈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면 범법자가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저작물과 라이센스 문제. 사실 계약서의 권리 범위가 불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사용자가 제작한 팬 컨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특히 팬게임, 팬아트 같은 창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원 저작권자, 기업의 공식적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라이선스 계약 조건이 어기는 경우 발생하는데, 모두 제작이 원작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면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되기도 해요. 메이플 스토리 팬게임 사건. 자, 이것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은 그런 피해 사례이죠. 결과적으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불법 복제는 DRM 취약성과 불법 유통망을 통해서, 해킹 및 데이터 도용은 서버 보안과 내부 관리 부실을 통해서, 표절은 개발 과정의 유사성 검증 미흡을 통해서, 또 2차 저작물, 라이센스 문제는 권리 및 계약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거.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불법 복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패럴드 개발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포켓몬고, 닌텐도와 포켓몬 그 컴퍼니가 같이 소송을 제기했죠. 초기에 패럴드의 캐릭터 디자인이 포켓몬과 너무 유사하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소송에서는 게임 시스템 특허 침해가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그림에서도 보면 어떤 게 포켓몬고의 원을 이미지인지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어요. 아마 포켓몬고의 좀 팬들이라면 정확하게 얘기를 딱 구별해 낼 수 있는데, 보면 훨씬 더 디테일이나 완성도 쪽에서 이쪽 좌측에 있는 이 친구가 포켓몬고 캐릭터예요. 훨씬 더 우수해 보이죠? 완성도가 훨씬 더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단순히 캐릭터 표절 같지만 법정에서는 이게 기술적인 부분, 게임의 운영 방식과 시스템 설계가 다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과 특허권은 보호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캐릭터의 외형, 디자인, 스토리 전개, 음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 얘기는 앞서서도 했어요. 특허는 좀 달라요.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나 발명 자체를 보호해요. 따라서 게임의 운영 방식, 플레이 메커니즘, UX 설계 이런 부분들은 저작권이 아니라 특허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 이 사건의 쟁점이 뭐였냐면 닌텐도가 보유한 게임 관련 특허 기술을 패럴드가 무단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여부 이거였는데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단순히 디자인 표절 수준의 논란에서 벗어나서 게임 시스템 자체의 특허 침해 문제로 논점이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게임을 개발할 때 캐릭터 외형 같은 저작권 요소만 주의할 게 아니라 독창적인 게임 시스템 설계가 특허로 보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코드도 그냥 긁어서 갖다 붙이면 내 거인 걸 어떻게 확인시켜. 그런데 코드를 구성하는 구성 자체가 워낙 창의적이고 독창적이어서 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코드 쓰는 사람 없어 라는 게 인정이 되지면 결국 이거는 뭐예요? 창작물로 인정을 하겠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체 닌텐도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게임 개발 시스템 자체가 특허화 될 수 있을 정도로 유니크해.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어.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너희도 작업을 하세요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 전투 시스템이라든지 독창적인 몬스터 수집 교배 메커니즘 그러니까 A하고 B를 섞었을 때 A, B 다시 03번이 나온다든지 A, B, C가 나온다든지 이런 독특한 자기들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메커니즘 같은 것들은 특허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패럴드하고 포켓몬 이 사건은 개발자들한테 어떤 시사를 남길까요? 첫째, 저작권 침해는 캐릭터 디자인과 같은 시각적 요소에서 주로 발생한다. 둘째, 특허 침해는 게임의 기술적 설계, 즉 시스템과 메커니즘 차원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게임을 기획하거나 개발할 때 단순히 표절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의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게임 두 번째 사례가 코드 해킹하고 불법 복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 이거는 거의 전쟁 수준이죠. 온라인 게임, 유명 온라인 게임사들은 항상 해커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게임의 서버 코드가 해킹되어 데이터로 유출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변조되어서 불법 서버 운영이나 복제본 유통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과정에서 게임사의 핵심 기술, 운영 노하우 이런 게 다 침해가 되고 결국에는 이런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너희를 어떻게 유저가 신뢰해? 하면서 떠나죠. 그게 결국 이게 뭐예요? 매출 감소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이 침해 방식을 보면은 참 심플해요. 뭐냐면 무단 서버 접근. 그러니까 결국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뚫고 서버 내부에 침투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클라이언트 코드를 분석해서 핵심 로직을 역추적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불법 복제 유통. 이 크랙된 게임을 P2P나 불법 웹사이트에 배포하는 거. 여러분들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대 2000년도 초반 PC방이 한참 활발할 때 이럴 땐 진짜 크랙 게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복제본이 퍼졌다라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실제 매출 감소하고 이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직결되는데 옛날에 NC 소프트웨어 리니지 이게 사설 서버 문제로 수천억 원의 그 피해를 입었던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사설 서버에서 운영되는 불법 게임 머니 거래로 인해서 공식 서버 경제 질서가 완전히 붕괴가 됐죠. 정당하게 결제하는 이용자들이 갑자기 이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2000년대 중반에 중국하고 러시아 등지에서 이 불법 사설 서버가 등장을 했어요. 공식 서버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블리자드 브랜드 이미지에 가장 큰 타격을 준 대표적인 사례인데, 공식 서버보다 무료 사설 서버를 찾는 유저가 많아지면서 매출 손실뿐만 아니라 게임의 IP, 그 다음에 그 IP에 대한 가치 자체가 떨어진 거죠. 이 블리자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요, 이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가 전 세계 MMORPG 시장을 장악한 초대형 게임이었어요. 지금도 하시는 분들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킹이 되냐면, 서버에 대해서 게임 클라이언트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서버 코드를 변조하거나 공식 서버의 데이터 패킷을 해킹해서 유사 서버 환경을 구축해버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설 서버 대부분이 무료 또는 뭐 아주 저렴하게 제공됐기 때문에 유저들이 그쪽으로 다 넘어갔죠. 사설 서버에서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무분별하게 생성되고 판매되면서 현금 거래 시장이 크게 왜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식 서버에서 엄격히 관리되는 규칙이 사설 서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무적 캐릭터나 아니면 무한 아이템 같은 비정상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게 돼버린 거죠. 이용자들이 공식 서버가 너무 비싸, 사설 서버가 더 재밌어 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블리자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 당시 블리자드가 추산한 그 데이터 값에 따르면요, 수백만 명의 유저가 사설 서버로 이탈을 했고 수백억 달러의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요. 특히 중국에서 불법 그 사설 서버를 운영하던 조직이 조직적이었다. 그래서 와우 매출의 상당 부분이 잠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블리자드가 화가 많이 나서 각 정부와 협력을 해서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러시아의 경우는 불법 서버 운영자들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중국은 공안과 협력해서 그 서버 장비를 압수하고 운영자들을 다 체포를 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설 서버는 계속 생겨나요. 서버가 닫히면 곧 다른 서버가 열리는 식. 그래서 결국에 블리자드가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블리자드는 보안 기술을 강화함과 그리고 더불어서 이용자들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게임 요금제와 운영 방식을 다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지역별 가격을 차등화시킨다든지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게임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보안과 지식재산권 관리 없이는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남긴 거죠. 이번에는 게임 스토리 세계관에 관련된 침해 사건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게임 개발에서 스토리, 캐릭터 관계, 세계관 이런 것들은 거의 설정 기획에서 이루어지죠. 게임의 몰입을 만드는 핵심 요소이기도 한데, 이것이 다른 게임에 유사하게 구현될 경우 저작권 분쟁이 자주 발생해요. 이게 결국 아이디어냐 표현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아이디어와 표현에 있어서 아까 아이디어는 뭐예요? 저작권 인정 안 해요. 표현된 시각화된 정보들은 인정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대결, 영웅의 모험, 판타지에서 등장하는 흔한 마법사와 드래곤, 아니면은 환생, 빙의 이런 클리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반대로 표현은 보호 대상이에요. 특정 캐릭터의 독특한 외형, 고유한 마법 시스템 또는 세계관의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설정,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되죠. 이 보호 범위와 판례 기준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법원은 주로 두 가지 중점으로 봐요. 이게 결국은 창작적인 개성, 그 다음 실질적인 유사성 이 부분인데, 결국 창작에 있어서의 개성이라는 거는 해당 스토리나 세계관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유사성, 심해한 부분이 원작의 핵심적인 창작 표현과 얼마나 닮았니, 이게 단순히 악당이 영웅을 물리친다 이런 설정은 보호되지 않지만, 하얀 머리에 검은 눈을 가진 마법사가 고대 룬 모양을 이용해서 세계의 균형을 지킨다라는 설정을 베꼈다면 침해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사례가 있죠. 우리 블리자드 앞서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블리자드의 워크래프트와 소설 워해머 이 사례를 한번 봅시다. 두 작품 모두 판타지 세계관을 두고 오크, 엘프 같은 존재가 나와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단순히 판타지 장르의 공통 아이디어를 공유한 것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일본의 라이트 노벨과 애니메이션 간의 분쟁에서 주인공 캐릭터의 외형, 관계 구조, 마법 시스템 거의 동일하게 차용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침해로 인정되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라이트 노벨 그러니까 라노벨이라고 부르는 이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지 좀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 이 라노벨이라는 거는요, 만화, 애니메이션풍의 일러스트가 사파로 들어가고 비교적 읽기 쉽고 가벼운 문체,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 전개를 특징으로 하는 소설의 장르예요. 그래서 이 라이트 노벨이라는 말도 일본식 영어예요. 영어권에서는 영 어덜트 픽션이라고 분류가 되져요. 근데 주요 독자층이 청소년, 그러니까 중고생 20대까지, 특히 이제 성인 독자도 최근 들어서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작품 표지와 본문에 여러 사파의 애니메이션풍 일러스트가 가미되어서 시각적 매력을 강조한다. 그리고 스토리와 인물 설정이 캐릭터 위주로 진행돼서 SF, 판타지, 현대 배경 등 다양한 소재를 다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작은 판형이라서 굉장히 작은 판형으로 출간돼서 휴대성이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책 많이 보는 친구들 한다면 이런 조그만한 그러니까 아주 작은 판형의 책이기 때문에 휴대하고 편해서 지하철 같은 데서 많이 읽어보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라이트 노벨하고 애니메이션 간 침해 분쟁이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 대형 저작권 사례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표절 논란, 결국 뭐 때문에 일러스트라는 시각화된 디자인 요소들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최종 중단 또는 수정 조치, 이게 진행이 된 사례들이 되게 많죠. 도쿄 바빌론이라는, 혹시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고헨즈가 클램프의 원작인 도쿄 바빌론의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버전인 도쿄 바빌론 2021을 제작하던 중에 발표 직후 의상 디자인 모티브가 K-팝 걸그룹의 의상과 유사하다라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어요. 자, 이거는 지금 보는 화면에서 보여지는 의상은 수정된 의상인데요. 결국 제작위원회가 내부 외부 조사를 거쳐서 해당 디자인이 일부가 변경이 됐고 공식 사과를 했죠. 애니메이션 방송은 연기가 됐고 이후 제작 취소 결정까지 이르렀어요. 결국 도쿄 바빌론 2021은 기존 계획대로 방송을 못했죠. 향후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새 버전으로 재기획 발표가 있었어요. 사실 이게 현실과 만화 애니메이션 간의 관계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것 때문에 제작이 취소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디자인 원천을 제공받아서 만드는 경우도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만화는 야자와 아이, 일본 작가예요. 근데 이 작가의 만화들 대부분 나나, 그 다음에 내 남자친구 이야기, 이런 부분들 대부분이 이 사람은 패션 매거진의 만화를 연재를 하면서 결국에 패션의 이 매거진에 들어오는 어떤 의상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주인공한테 입혀요. 이건 결국에 원작자한테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내 남자친구 이야기에 마리코는 샤넬을 입는다 해서 아예 대놓고 샤넬 로고 딱 그려놨잖아요. 이거는 승인을 받는 문제예요. 받아야 하는 문제예요. 스토리 세계관 침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표절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세계관에 관련된 부분들, 자, 이런 것들도 결국 구체화해서 이게 표현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획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 그럴 때 기획할 때 이게 단순히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획으로 완성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획안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 내가 너무 재밌다, 내가 나 혼자만 너무 만족한다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니크하고 독창적인지에 대한 것들을 공론화시켜서 공증을 하고, 공론화라는 건 사실 외부에다 보여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완이 되는 범주 안에서 공론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소송이나 분쟁에서 디펜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저작권 침해나 표절 등 각종 분쟁은 법적 판례에서 명확한 입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송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엔 내가 얼만큼 입증해내느냐 이거거든요. 게임 캐릭터 표절 사건, 뭐 뽀로로도 있고 메이플 스토리도 있고, 뭐 음악이나 이미지 무단 사용 이런 분쟁, 그다음에 오픈 소스 라이센스 위반 사례, 법원에서는 창작물의 독창성, 침해자가 접근 가능했는지에 대한 사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획 단계에서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내 창작물을 실제로 참고했거나 복제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게 승소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기획 단계에서 공론화를 시켜라. 기획 단계에서 공론화를 시킬 때 바깥으로 데이터를 유출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 게 아니라 오브 더 레코드로 내 안에서 보호가 가능 범주 보완이 가능한 범주 안에서 공론화를 시켜서 우리가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실내에서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뭐 메일로 주고받았던 데이터 증거가 이렇게 있어요 하는 것들, 그런 증거 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증거 확보를 통해서 실제 사례를 보면요, 기획서, 디자인 시안, 코드와 개발 단계별 기록들이 남아있으면 법적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돼요. 예를 들어서 표절 논란이 발생했을 때 게임 내 특정 시스템, 그 다음에 그래픽, 음악, 스토리 전개를 개발을 하면서 남긴 스크린샷, 영상, 파일 로그 이런 것들이 침해 사실을 명확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어요.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는 그 시점별로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해두는 습관이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3D 수업할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얘들아 파일 관리 잘해라, 폴더 관리 잘해라. 근데 여러분들 그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실무에 가면 가장 큰 일이 터졌을 때 그 컴퓨터가 자동으로 기록해 놓은 몇 월 며칠 마지막 사용일자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거 스크린샷 쳐놓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과 관련된 거. 사전 계약 및 가이드라인이 엄청 중요합니다. 실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프리랜서와 외주 계약사, 이 저작권 귀속과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았을 때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요. 오픈소스 상용 에셋의 라이센스 규정이 미준수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가 많아요. 개발팀 내 저작권 교육 부족으로 협업 중 표절이 반복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요. 외부 협력 프리랜서 사용할 때는 철저하게 계약서, 그 다음에 저작권 귀속을 명시하고 조직 개발에서, 그러니까 그 조직 내에서 개발을 할 때에도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 교육을 병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는데요. 외주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외주 용역을 해요. 그러니까 실무에 있을 때 외주를 받았는데, 이 A라는 회사는 일본의 모기업이 있어요. 일본의 모기업을 두고 한국에는 이제 자기업인데 이분들이 저한테 외주를 줬어요. 외주를 줬고, 근데 이 그러니까 A라는 그룹의 매니저하고 저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A라는 사람이 일을 너무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저한테 줘요. 하지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업무의 범위라는 걸 정하죠. 내가 1부터 100까지를 할 거야 라면 1부터 100에 대한 것들은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1-1, 1-2를 해서, 자, 1-2까지 했으면 아직 1-3에 대한 기획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5로 넘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내가 작업하는 작업의 양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계약한 범위는 1부터 100이고 그 사이에 다시 1, 2, 3 이런 것들은 없었으니까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건 사실 제가 해줄 의무가 있나? 땡땡땡 이 물음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두고 A사의 매니저의 선임급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는 불편합니다. 결국 이 일은 소송으로 갔어요. 소송으로 갔고 A사의 대표는 판사가 보는 앞에서 반성문을 쓰고 저한테 사과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도요, 결과적으로 제가 만들었던 A 그 1 2, 3, 4 이거는 사실 업무의 범주 외에 요청했던 범위이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저의 저작물이에요. A사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했을지언정 저작물로서 본인이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A사는 저한테 이 일에 대한 일감에 대한 비용을 다 주고 자기들이 일정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오버된 일정만큼의 저한테 작업 진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또 준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매니저가 매니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대표는 판사 앞에서 사과문 쓰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런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는 이 계약서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해요. 계약서 안에는 우리가 실제로 작업하는 범위 뿐만 아니라 권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는데 의미가 있어요. 결국 실무 현장에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방어하는 데는 입증력, 증거 관리, 사전 계약, 가이드라인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법적 기준과 실제 판례를 늘 염두에 두고요. 본인 창작물과 또 협력 콘텐츠에 대한 권리, 이거에 대한 증거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사실 학생들한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되게 난감할 거예요. 단순히 얘네가 나를 침해했어 라고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등록, 법적 절차, 증거, 전략 순서대로 접근해야지 법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행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 등록 사전에 준비할 때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등록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내 권리 근거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등록증은 나중에 법정에서 이 창작물이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거예요. 일종의 저작권 등록은 보험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사건이 터진 후가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자,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법적 조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 조치는 보통 딱 3가지로 나뉘어요. 경고장 발송하고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하고 보안 소송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고장을 발송한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나 침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자발적 중단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내용 증명 띄우죠. 많은 경우가 2단계에서 합의나 중단이 이루어져요. 게임 그래픽 무단 사용, 팬게임 상용화 이거 내용 증명 보내요. 너 나하고 이거 얘기 안 됐잖아. 그럼 보통 어떠겠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럼 멈추죠. 가처분 신청, 침해가 계속되면 법원에 긴급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어요. 캐릭터 표절이 발견 딱 되는 즉시 출시 금지, 서비스 중단 이런 것들을 가처분으로 신속하게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본안에 대해서 소송을 가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 행위 금지 이거를 법원에 청구를 하는데 사실 이 단계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지만 가장 확실하게 권리를 구제하는 방법이에요. 법적인 대응, 처음부터 소송하는 게 아니라 경고, 내용 증명 보내고 가처분 해서 사용 못하게 막고 그래도 안 되면 본안에 대한 소송 이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그리고요 어느 법원에서 어떤 증거로 다툴 것인가 이거는 보통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에요.
즉 이게 해외 분쟁이라면 해당 국가 법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느 나라든 법이나 판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 대한 판례, 증거에 대한 판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스크린샷 띄우고 영상, 로그, 기록 이런 것들, 다운로드 경로 이런 것들 다 모아야 하고 개발 히스토리, 예를 들어서 기획서 같은 거, 코드 기록 같은 거, 디자인 파일 같은 거 또는 제3자 증명, 공증이나 타임 스탬프 같은 것들, 결국 타임 스탬프를 볼 수 있는 게 메일 기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명확성, 신뢰성 이걸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해야지 법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작권 등록은 권리, 보호, 확보, 그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침해가 발생했을 때 경고장, 가처분, 본안, 소송 이렇게 절차를 거치고 관할과의 증거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꼭 피고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해외에 나가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해외에 나가도 우리가 승소하려면 증거 수집이 잘 돼야 한다는 거.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법정 대응 프로토콜이에요. 지금까지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 내부 대응 프로토콜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현실에서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죠. 특히 불법 복제나 해외 서버를 통한 침해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에요. 우선은 플랫폼과 제휴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신력 있는 플랫폼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스팀, 유튜브, 트위치 이런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앱이나 불법 방송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세요. 플랫폼 차원에서 삭제, 차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이플 스토리 불법 사설 서버 광고 앱이 구글 플레이에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이때 넥슨이 직접 구글에 신고해서 해당 앱을 삭제시킨 사례가 있어요. 플랫폼의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수단이고요. 두 번째는 국제협력 채널이에요. 해외에서 이런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법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터폴, 세계 지식재산 기구, 지적재산권 기구라고 해가지고 WIPO가 있어요.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거 같은 경우는 사설 서버 사건에서 중국 당국하고 협력해서 여러 서버가 폐쇄된 바가 있죠. 결국 글로벌 침해는 현지 전문가하고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지 가장 효과적이고요. 세 번째, 통지 및 삭제. 이거와 관련된 거는 저작권자가 법적 권리를 근거로 플랫폼에 이건 침해 컨텐츠야 하고 통지를 하면 플랫폼은 신속하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지와 삭제 제도라고 부르면서 유튜브의 저작권 클레임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이죠. 게임의 OST가 유튜브에 무단으로 업로드 됐을 때 저작권자가 클레임을 딱 걸면 해당 영상은 차단이 돼요. 수익이 관리자에게 귀속이 되고요. 이 플랫폼을 통한 신속한 삭제 요청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핵심입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찍었던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 아주 오래된, 아주 옛날의 영화를 소개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영화의 사운드 트랙,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이게 너무 유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무단 사용이라고 유튜브가 그 영상을 저작권 침해 컨텐츠로 표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그 영상을 빼고 나머지 영상을 편집을 다시 하고 앞뒤의 말을 다시 만들고 그래서 영상을 한번 올렸다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대형 유통 플랫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받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권리 정리 및 계약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에셋 검수 및 라이센스, 로고 및 증거 보전, 위기 대응 연락망,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실무에서 꼭 필요한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개발 초기 참여자들한테 저작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계약을 쓰는 거예요. 학생들 수업 시간에 콘텐츠 만들고 같이 공모전 나간 다음에 상 받으면 그때부터 싸우죠.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상장 누가 갖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스캔 떠서 다 같이 공유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요, 여러분들은 이제 실무에 딱 갔을 때 저작권은 회사 귀속이라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서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것들을 스스로가 인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돈 버는데 나는 왜 돈을 못 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수고한 만큼 급여를 받고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이름을 내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남겨야겠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계약과 권리로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미지, 사운드, 텍스처 이런 자료가 침해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무조건 검토하세요. 특히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이용할 때 GPL이나 MIT 라이센스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픈코드 소스 사용했다가 라이센스 위반으로 게임 배포가 중단된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기획서, 시안, 코드 변경 이력은 꼼꼼히 남겨두고요. 침해가 발생했을 때 스크린샷, 영상, 로그 기록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나 협력을 할 수 있는 자물 체계를 구축해 두세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한국컨텐츠진흥원의 무료 법률 체계가 있죠.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저작권 대응 핫라인을 따로 실제 기업들은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장치적인 것들을 익혀놓고 파악하고 실무에 투입이 되신다면 훨씬 더 유용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요런 식의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 잘 정리를 하면서 내가 기획자가 되었을 때 이런 부분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